미국 MIT대 입학 후 사상 처음으로 학사 석사 과정 모두 5.0 만점 졸업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를 뒤흔든 강북의 천재 소년, 그 숨겨진 이야기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한국 최초 정보 올림피아드 최연소 금메달리스트에서 실리콘밸리의 러브콜을 거부하고 귀국한 청년의 파란만장한 여정. 과연 천재라 불리지만 나는 천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진심은 무엇인가요? MIT를 졸업하고도 한국 교육의 힘을 증명한 그의 이야기가 우리 전 세계 부모님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이 시대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깊은 질문을 던지는 감동 실화. 과연 한국 교육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그 진실이 밝혀집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준호입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지만 중학교 시절만 해도 전교 60등을 맴도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강남 학원가를 휩쓸던 친구들과 달리 저는 서울, 강북의 조용한 동네에서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 컴퓨터만 붙들고 살았죠. 어머니, 아버지는 맞벌이로 바쁘셨지만 항상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끝까지 해봐라. 그 믿음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중학교 시절 친구들이 학원에서 선행학습할 때 저는 집에서 혼자 컴퓨터를 뜯고 조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들은 시간 낭비라고 했지만 저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과학 시간에 배우는 이론보다 직접 해보는 게 더 재미있었으니까요. 어릴 적 꿈을 물으면 늘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싶어요.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참가한 정보올림피아드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방 대회를 거쳐 전국 대회까지 올라갔고 그렇게 국제대회 한국 대표가 되었어요. 컴퓨터를 독학한 강북 소년이 국제무대에 선다는 건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제가 최연소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된 겁니다. 집에 돌아오자 갑자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천재 소년, 강북의 비밀병기. 이런 제목들이 신문을 장식했죠.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하루아침에 천재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저는 그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야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첫 시험 성적은 충격적이었어요. 꼴찌였죠. 당황한 저는 강남에서 온 같은 반 이상제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배운 거야? 이상제의 대답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박준호, 그건 시험에 안 나와. 우리는 5년 전부터 학원에서 미적분 끝내고 시험 문제집만 파고 있었거든.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할 것인가, 세상을 바꿀 공부를 할 것인가? 결국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남들과 다른 길이었지만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었죠. 과학고 선생님들은 제 방식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특히 김영훈 물리 선생님은 준호야, 내가 맞다. 진짜 천재는 시험 점수가 아니라 생각의 깊이야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 밤새도록 실험실에서 로봇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시험은 뒷전이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제가 진짜 원하는 걸 찾아가자 점수도 자연스레 올랐습니다. 학교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준호야, 조기 졸업 생각해봤니? 처음엔 당황했지만 고민 끝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2년 만에 과학고를 졸업하고 최연소 삼성 이건희 장학생으로 미국 MIT에 입학하게 되었죠. 미국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영어도 서툴렀고 문화 차이도 컸으니까요. 첫 학기에는 정말 고생했어요. 기숙사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며 울기도 했죠. 하지만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던 거예요. 준호야,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엄마 아빠는 너 편이야. 그 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MIT에서는 컴퓨터 공학과 수학을 복수 전공했어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한국에서 배운 끈기로 도전했습니다. 학부 3년과 석사 1년을 동시에 마치며 GPA 5.0 만점을 받았죠. 놀랍게도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개발팀에서 인턴 제안이 왔어요. 박사급 연구원들과 함께 일하며 세계 최고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미국 MIT 캠퍼스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웅장한 건물들,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 그리고 도처에 느껴지는 치열한 경쟁의 기운까지. 기숙사에 짐을 풀던 저에게 룸메이트 제이슨이 다가왔어요. 캘리포니아 출신의 그는 태어날 때부터 코딩을 했다는 농담과 함께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너 한국에서 왔다고? 삼성 장학생이라며. 대단하네. 제이슨의 말투에서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졌지만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개강 첫 주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알고리즘 수업 첫 과제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후 저를 향한 시선이 변했어요. 제이슨과 그의 친구들은 저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항상 완벽해야 하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협력하러 온 거지, 경쟁하러 온 게 아니잖아. 어느 날 저녁 기숙사 라운지에서 몇몇 학생들이 저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은 찌질이야야. 이 수업에서 A를 받고 싶으면 그를 이겨야 한다니까.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좋아하는 공부를 열심히 했을 뿐인데 어느새 외톨이가 되어 있었죠. 영어도 서툴러 토론 수업에서는 자주 침묵했고 발표할 때마다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아직 문화적 차이에 적응하지 못해 농담에 웃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어느새 로봇 같은 아시안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밤마다 부모님이 그리워 몰래 눈물을 흘렸어요. 전환점은 2학년 봄학기 팀 프로젝트에서 왔습니다. 인공지능 수업에서 저는 제이슨, 라이언, 에밀리와 한 팀이 되었어요. 아무도 저와 팀이 되길 원하지 않았지만 교수님의 강제 배정이었죠. 첫 미팅에서 에밀리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박,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우리도 똑같이 기여할 거야. 그 말에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혼자 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습관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 했고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협업을 피해왔던 거죠. 그날 밤 용기를 내어 팀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네요. 다시 시작해 볼까요? 다음 날 회의에서 처음으로 제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요.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어요. 라이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박이 도움을 요청하다니 세상이 멸망하려나. 모두가 웃었고 어색한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진정한 팀이 되어갔어요. 제이슨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라이언은 뛰어난 디자인 감각을, 에밀리는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기술적 문제 해결에 집중했고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며 협력했죠. 한 달 동안 밤새 작업하던 어느 날 시스템이 갑자기 다운되었습니다. 3주간의 작업이 모두 날아갈 위기였어요. 모두가 패닉에 빠졌죠. 이제 끝이야. 데드라인까지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문득 어머니가 주신 비상용 USB가 생각났어요. 한국에서 올 때 혹시 몰라 하며 넣어주신 그 작은 저장 장치에 습관처럼 매일 백업해 두었던 겁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어제까지 백업해 뒀어요. USB를 꺼내자 팀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이슨이 갑자기 저를 껴안았어요. 박, 너 정말 대단해. 그 순간 모든 벽이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라이언이 말했죠. 너 항상 이렇게 준비돼 있었구나. 우리가 오해했어. 그날 밤 우리는 캠퍼스 카페에 앉아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MIT에 오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미국 생활의 어려움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에밀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프로젝트는 결국 학과 최고 평가를 받았고 우리 팀은 1년 내내 함께 다른 프로젝트도 진행했습니다. 제이슨은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방학 때는 그의 집에 초대받아 캘리포니아에서 2주를 보내기도 했어요. 에밀리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라이언은 제게 미국 문화와 슬랭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졸업식 날,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이슨이 말했죠. 박,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정한 팀워크가 뭔지 몰랐을 거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MIT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책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과의 경험에서 왔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매년 한 번씩 만납니다. 제이슨은 애플에서, 라이언은 테슬라에서, 에밀리는 하버드 교수로 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 팀 프로젝트의 기억은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특별한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서 동시에 입사 제안이 왔습니다. 연봉은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한화로 3억 원이 넘었죠. 주변 친구들은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준호야, 너가 해냈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자리 잡았어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무언가 빠져 있다는 느낌이었죠.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세계 최고 기업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쳤어? 왜 돌아가? 한국에서 뭘 더 얻을 수 있는데? 그때 제 대답은 간단했어요. 병역 의무를 마쳐야 진짜 내 꿈을 펼칠 수 있어. 그리고 한국은 내 뿌리야. 2015년 가을, 인천공항에 내리자 왠지 모를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바로 삼성종합기술원의 병역특례연구원으로 입사했죠. 화려한 실리콘밸리를 뒤로하고 다시 한국의 연구실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후퇴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저에겐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었어요. 연구실 생활은 고된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실험하고 때론 연구실 바닥에서 잠들기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무언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팀장님이 물으셨어요. 준호 씨, MIT 출신이 여기서 고생할 필요 있나? 왜 돌아왔어? 제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그저 열심히 노력한 평범한 한국 학생이에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은 한국 교육이 만들어준 결과죠.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를 키운 건 강북의 평범한 공교육이었으니까요. 학원도 과외도 없이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준 그 환경이 제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어요. 미국에서 인정받았던 것도 사실은 한국에서 배운 문제 해결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저에게 물으셨죠. 우리 아이도 준호 씨처럼 키울 수 있을까요? 그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에게 시간과 믿음을 주세요. 실패해도 괜찮다고, 느려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삼성에서 3년을 보낸 후, 저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 게이츠를 넘을 수 있겠냐? 고 물었지만 제 꿈은 달랐어요. 저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주변 분들에게 늘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준호는 구글을 넘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된 말씀이셨지만 그 믿음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창업을 준비하며 새로운 벽에 부딪혔습니다. 창업보다 취업이 익숙한 사회, MIT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때론 더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죠. 외국물 먹은 애는 실물을 모른다는 편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코딩하며 첫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실패와 좌절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준호야,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끝까지 해봐라.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박준호는 가능할까? 라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불안했어요. 하지만 점점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니라 시스템이었죠. 시스템이 바뀌어야 진짜 변화가 옵니다. 창업 5년 차, 우여곡절 끝에 저희 회사는 첫 흑자를 냈습니다. 교육기술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이제는 전국 학교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회사가 되었죠.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시험이 아닌 생각하는 즐거움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어느 날 한 학부모께서 찾아오셨어요. 박준호 대표님, 우리 아이가 선생님 프로그램으로 공부하더니 처음으로 공부가 재밌어요라고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성공 비결을 물으십니다. 대답은 항상 같아요. 저는 MIT 출신이기 전에 대한민국 공교육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음 세대를 위해 쓰는 것, 그게 제 의무이자 꿈이죠.
오늘도 저는 약속합니다. 한국 교육에서 자란 제가 이제 한국 교육을 바꿀 차례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영웅이라 말하지만 저는 그저 좋아하는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믿어주세요, 그들의 가능성을. 사실 저는 종종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모든 일이 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북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자란 소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어머니는 은행 창구에서, 아버지는 작은 회사의 중간 관리자로 묵묵히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제가 지금은 교육혁신가로 불리고 있죠. 우리 회사가 성장하면서 제게 더 많은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김영훈 선생님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준호야, 내 이야기가 필요한 아이들이 많아. 용기를 내보렴. 첫 강연은 제가 다녔던 중학교였습니다. 강당에 모인 학생들 앞에서 다리가 떨릴 정도로 긴장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시작하자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소년, 어쩐지 예전에 저와 닮아 있더군요. 강연이 끝나고 그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박준호 선배님, 저도 컴퓨터를 좋아하는데 부모님은 학원 가라고만 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15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밤새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다가갈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탄생한 것이 생각하는 학교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교육 소프트웨어를 전국 공립학교에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이었죠.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주주들의 반대도 있었어요.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투자입니다. 미래의 박준호를 키우는 투자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필수가 되자 우리 솔루션이 빛을 발했어요. 공부가 아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우리 플랫폼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해 동안 500만 명의 학생들이 우리 플랫폼을 경험했죠.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준호 대표님, 국가교육과정 개편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40년 만에 대대적인 교육개혁에 민간 전문가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교육부 회의실에서 처음 발언할 때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국장님들과 교수님들 사이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답을 주는 교육이 아닌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한 원로 교수님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교육계에 있었지만 이렇게 명쾌한 해답은 처음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육혁신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생각하는 교실 프로젝트는 전국 초중고 1000개 학교에 도입되었어요. 아이들은 정답을 외우는 대신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지방의 한 중학교에서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양민수라는 학생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박준호님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공부가 즐겁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 가는 길이 설레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해온 모든 일이 가치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2024년 우리 회사는 해외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첫 번째 고객은 싱가포르 교육부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잘한다는 나라에서 우리의 생각하는 교육을 원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시험을 잘 보는 법은 알지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법은 한국에서 배워야겠습니다. 얼마 전 MIT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준호 동문의 교육혁신 사례를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10년 전 떠나온 그곳에서 이제는 강연자로 초청받게 된 것이죠. 인생이란 참 신기합니다. MIT 강연장에 들어서자 예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이곳에서 밤새 공부하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났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연을 마치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박 교수님, 성공의 비결이 뭐예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성공이라. 글쎄요, 저는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성공의 비결이 있다면 자신만의 길을 두려움 없이 걷는 용기가 아닐까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건 바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제게 준 기회였습니다. 강북의 평범한 공립학교, 그곳에서 제게 컴퓨터를 처음 소개해준 선생님, 정보올림피아드에 도전하라고 등을 밀어준 담임 선생님. 지금도 가끔 어머니께서 말씀하세요. 준호야,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중학교 때는 그저 방에만 틀어박혀 컴퓨터만 하더니. 그 말씀에 웃음이 나옵니다. 그때의 시간 낭비가 지금의 모든 것을 만들었으니까요. 오늘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 헤매는 청소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끝까지 해봐라라는 한마디 응원일 뿐이죠. 어제는 M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박준호 대표의 교육혁신 이야기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가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게 여전히 부담스러우니까요. 하지만 이내 수락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인터뷰 중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제 꿈은 더 이상 천재가 필요 없는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그게 제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후회는 없나요? 실리콘밸리에 남았다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럴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한국에 돌아온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내 뿌리가 있는 곳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니까요. 오늘도 저는 약속합니다. 강북의 평범한 소년에게 세상이 기회를 주었듯이 저 역시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돌려주겠다고. 그것이 제가 걸어온 모든 길의 의미이자 앞으로 걸어갈 모든 길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을 때까지 조급해하지 말고 믿고 기다려주세요. 어쩌면 그게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저 박준호가 그랬듯이 여러분의 아이들도 자신만의 빛나는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단지 그 시간이 필요할 뿐이니까요. 우리 자부심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우리나라의 숨은 소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